핀란드의 어느 주택. 뭐? 네가 이 애비 숨통을 끊으려고 작정했구나. 결혼이라니. 한국이라니. 이곳에는 그리 넓지는 않지만 넉넉해 보이는 주택에서 홀로 쓸쓸하게 지내는 핀란드 중년 남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년 남자는 무슨 일이 있는 것인지 전화기를 붙들고 노발대발하기 시작하는데요. 마치 누군가가 자신의 숨통을 끊기 위해 무슨 짓이라도 한 것인지 살벌한 멘트까지 언급하며 얼굴에 핏대를 세우고 있습니다. 사실 이 중년 남자는 딸이 자기 몰래 한국 남자와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흥분을 감추지 못한 것이었는데요. 급기야 중년 남자는 자기 딸을 잡으러 한국까지 쫓아갔다가 충격적인 경험들을 하게 되면서 뒷목을 잡고 쓰러질 상황까지 가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핀란드 아버지는 한국에서 어떤 일들을 겪었던 것일까요? 딸, 식사하자꾸나. 오늘은 연어 무침에 메시 포테이토를 곁들여 간단하게 먹자. 이 아버지 요리 솜씨 알지? 어서 먹자꾸나. 나도 잘 안다. 내가 최고의 아빠라는 거. 저는 핀란드 쿠오볼라라는 도시에 사는 평범한 집안의 가장, 마티아스 알렉스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한동안 저 스스로가 최고의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죠. 저에게는 가족이라고 해봐야 딸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아내는 일찍이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 이후로 저 혼자서 먹고 살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소중한 딸을 키워냈죠. 홀로 딸아이를 키워내다 보니 딸에 대한 애착이 남달랐고 동네에서 딸바보로 불릴 정도였습니다. 언젠가는 제 딸도 시집을 보내야겠지만 제대로 된 남자에게 보내기 위해서 저는 미리 마음속으로 딸에게 어떤 신랑감이 어울릴지 생각을 해두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겠지요. 도가 좀 지나친 것이 아니냐고요. 하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딸아이가 평생을 함께 살아야 할 남편이기에 검증 없이 결혼시킬 수는 없었죠. 분명 20대나 30대의 젊은 나이에는 이성을 보는 눈이 부족하다는 게 제 생각이었으니까요. 그러니 제가 관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저에게 있어서는 아주 소중한 딸이었지만 지금은 제 곁에 없습니다. 유학을 보냈거든요. 처음에는 무척이나 반대했었지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무엇 배울 것이 있겠느냐고 말려도 보았지만 소용없더군요. 제가 너무 오냐오냐 키운 탓도 있겠지만 그래도 딸 스스로가 확신이 있어 보였고 이제는 딸도 어엿한 대학생 성인이기에 그러라고 했죠. 어차피 3년만 기다리면 다시 딸을 곁에서 지켜보며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희망으로 그 긴 시간을 견딜 수 있었어요. 만약 그러한 사실들을 몰랐더라면 말입니다. 딸에게 한국 유학을 허락해주면서 조건을 하나 걸었습니다. 매일 아버지에게 연락해서 안부를 전하는 것이었죠. 그래야만 제가 안심을 할 수가 있겠더군요. 처음 1년 동안은 그 조건을 하루도 어기지 않고 매일 연락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2년째 되던 어느 날부터는 이 녀석이 글쎄 은근슬쩍 널뛰기를 시전하더군요. 오늘 했으면 모레쯤 연락을 하는 그런 식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 녀석도 학교 생활하랴, 한국 생활에 적응하랴 힘이 들 텐데 저까지 그런 거로 압박한다면 딸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또 얼마의 시간이 흐르니까 이 녀석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게 아닙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다가 나중에는 아예 제가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는 상태까지 되더군요. 그래서 저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딸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살짝 의심되는 부분까지 떠보기도 했고요. 딸, 혼날래? 아빠랑 한국 유학하기 전에 했던 약속 기억 안 나니? 이 녀석이 조금씩 봐주니깐 조만간 1년에 한 번씩 전화할 태세더라. 너 혹시 아빠한테 뭐 숨기는 거 없어? 아빠는 다 알고 있어. 너한테 솔직하게 직접 듣고 싶구나. 미심쩍은 부분은 있었지만 한국에 있는 딸의 생활에 대해서 제가 알 턱이 없었기에 넌지시 떠보는 형식으로 딸에게 물어보았던 것이죠. 하지만 돌아온 딸의 답변에 저는 몹시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안 거야? 혹시 한국에 나 미행하라고 사람 붙여놨어? 올해까지만 공부 마치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다 아신다고 하니까 말씀드릴게요. 제 남편 이름은 민수예요. 우리끼리 결혼식 올린 지는 6개월 정도 되었고 핀란드 가면 소개해줄게요.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들은 거지? 이놈의 딸내미가 지금 뭔 소리를 한 거야? 처음에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전화가 끊기고 나서 한참을 생각해 보았지만 분명 딸은 저에게 결혼했다는 식으로 말했던 것이라 확신했죠. 한국이라는 작은 아시아 국가에
그것도 휴전 중인 위험한 국가에 유학을 보낸 것도 나름대로 큰 결심이 필요한 일이었거늘 공부하라고 보낸 유학에서 한국 남자와 결혼이라니. 저는 갑자기 혈압이 상승하기 시작했죠. 3년만 기다리면 다시 딸이 돌아와 저와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제 생각은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재차 딸과 통화를 하여 제가 제대로 알아들은 것이 맞는지 확인하였고 제발 아니길 바랐지만 딸은 기어이 제 가슴에 못을 박더군요. 저는 그저 딸이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성인이라고는 하나 아직 인생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하여 분명히 남자를 보는 시야가 부족할 텐데 그런 상태에서 남자친구도 아니고 덜컥 결혼을 해버렸다는 말에 이미 제 넋은 반쯤 나가버리고 없었죠. 게다가 한국에서 한국 남자와 결혼이라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저는 딸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놓인 것처럼 생각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은 휴전 기간이 오래되긴 했으나 최근 세계 정세도 좋지 않고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이 터져도 이상할 것이 없다는 생각이었으니까요. 게다가 보통 그런 나라는 치안 상태도 좋지 않고 사람들도 위기감 때문에 예민하고 불친절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흥분 상태로 딸을 다시 핀란드로 데려오기 위해 한국으로 떠났죠. 당시에 저로서는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이건 애초에 계획에 없던 일이었고 딸은 아직 결혼할 상태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에 저의 보살핌이 필요했으니까요. 게다가 그런 위험한 나라에 계속 살아간다면 무슨 일을 겪을지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생각이 처음으로 정타를 맞은 것은 한국에 도착한 직후였죠. 한국이 수년 전에 개발도상국의 지위에서 선진국의 지위를 취득하기는 했다고 하지만 솔직히 이 정도였는지는 상상도 하지 못했거든요. 공항에는 로봇이 돌아다니고 한국 사람들은 하나같이 바쁜 걸음을 걷는 비즈니스맨과 우먼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한가로이 산책하고 평안하게 독서를 즐기는가 하면 커피숍에서 자기만의 세계에 빠진 사람들까지. 이건 완전히 뉴욕의 시민들을 보는 듯 했습니다. 마치 세계 최고의 선진국에 온 기분이 들었고 선진 시민들을 바라보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죠. 원래 한국이 이랬나? 라는 말만 혼자서 되뇌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넋이 반쯤 나간 채로 한국 공항 이곳저곳을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왔죠. 바로 제 딸과 딸의 남편이라고 주장하는 한국 남자였습니다. 기수킴? 이름도 참 이상하구먼. 제 딸을 몰래 훔쳐가서 결혼까지 해버린 남자는 아주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부티가 흐르지도 않았고 똑똑해 보이는 것도 아니었죠. 그렇다고 남자답게 어깨가 떡 벌어지거나 근육이 튼실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제 딸이 무엇 때문에 저 친구와 결혼했다는 건지 당최 알 수가 없더군요. 심지어 혹시 제 딸이 저 친구에게 무슨 약점이라도 잡힌 건가 하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아주 오랜만에 보는 딸의 모습에는 그런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죠. 아주 밝고 해맑았습니다. 진심으로 오랜만에 보는 아버지를 반겨주고 좋아하는 모습이었어요. 저도 그 모습을 보니 치밀어 올랐던 화가 조금씩 안정이 되는 듯했죠. 마음을 추스르고 기수라는 친구에게 어떤 식으로 회유해서 딸을 핀란드로 데려갈지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짱구를 굴리기 시작했죠. 다 늙어서 이런 잔머리를 굴리려니 참 힘들더군요. 하지만 이것이 딸의 행복을 위한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딸의 행복을 위해서 그 잔머리를 제대로 굴려보기도 전에 한국 남자 기수에게 선수를 빼앗기고 말았죠. 아버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버님이 먼 길 오신다고 해서 제가 특별히 준비해둔 코스가 있습니다. 한국에 계실 때만큼은 사위만 믿고 따라와 주십시오. 멋지게 아버님 모셔보겠습니다. 이 친구야. 네가 내 속셈을 모르는 모양인데 나는 내 딸을 데려가기 위해 온 거란다. 그런 저의 속셈도 모른 채 해맑게 웃으며 자신 있으니 맡겨주려는 기수에게 살짝 미안한 마음도 들었죠. 사람 자체는 밝고 건강해 보여서 보기 좋았습니다. 뭐 가진 거 없고 특별하지 않더라도 저렇게 밝은 사람이라면 최소한 딸을 힘들게 하지는 않겠지라는 생각이 살짝 들더군요. 물론 그 즉시 흠칫하며 그 생각을 철회하기는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딸과 기수에게 이끌려 한국의 한 식당에 식사하러 갔죠. 이 당시가 한창 무더위가 기승일 여름이었는데 그 무더위에 제가 간 식당에는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있더군요. 뭔 식당이 저기밖에 없나? 왜 저렇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지? 저는 처음에 이러한 현상들을 이해하기 힘들었죠. 하지만 긴 인고의 시간 끝에 이곳 식당에서 음식을 먹은 저는 그 이유를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먹었던 음식은 삼계탕이라는 아주 특이한 음식이었는데 그 맛이 아주 일품이었죠. 국물이 있는 음식이었는데 그 속에 자그마한 닭이 뽀얀 자태를 뽐내며 저를 유혹했습니다. 아마도 기수라는 친구는 딸에게 제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알아낸 것 같았죠. 사실 저는 맛있는 음식에 맥을 못 추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젊어서 한때는 맛있다고 하는 맛집들을 기행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런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나라는 훌륭한 나라가 아닐 수 없었죠. 제 생각은 그랬습니다. 음식에는 그 나라의 정서와 문화가 배어 있다고 믿었죠. 그래서 그 음식이 훌륭하다면 그 나라의 정서와 문화가 훌륭한 것이고, 그렇다는 것은 그 나라 또한 훌륭하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딸에게 그러한 정보를 얻은 기수가 한국에서도 최고의 맛집으로 데려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은 있었습니다. 그럴 법도 한 게 제가 이곳에 들어와서 식사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30분은 좋게 걸렸을 정도로 긴 웨이팅이 있는 것을 보면 말이죠. 비록 훌륭한 식사였지만 이번 한 번만을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과연 딸과 기수의 전략은 어느 정도 저에게 먹혀 들어간 듯 했습니다. 딸을 핀란드로 데려가기 위해 연구하던 저의 머릿속이 더욱 복잡해졌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한국에 온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딸의 행복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핀란드로 데려가야 했죠. 식사도 마쳤겠다 배도 불렀고 이제는 딸을 설득하여 다시 핀란드로 돌아가자는 말을 꺼내려고 타이밍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조차 꺼내보지 못했죠. 아버님, 배도 부른데 이제 소화시키러 가시죠. 아버님을 위해서 제가 풀코스로 모시겠다고 했잖습니까? 아마 이번에도 아버님 마음에 흡족하실 겁니다. 어서 가시죠. 뭔 사람이 이렇게 성격이 급한지, 밥 먹은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 소화를 시키자고 저러는지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이번에는 또 딸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은 건지, 제가 좋아할 것이라며 단언하는 소리까지 하는 것인지 내심 궁금하기는 했습니다. 그런 궁금증이 생기며 기대하기 시작하자 저는 속으로 이건 아닌데, 내가 이러려고 온 것이 아닌데 라며 자괴감이 들기도 했죠. 애초에 딸을 다시 핀란드로 데려가기 위해 온 것이었고 여차하면 결혼을 없던 일로 하려고 했었으니까요. 그렇게 또다시 우리는 정신없이 어딘가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버스를 타고 한참을 이동하더군요. 대체 이것들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려고 이렇게 먼 곳으로 가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장장 2시간을 넘게 이동해서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설악산 입구였죠. 이곳이 서울에서 당일치기로 다녀올 수 있는 기막힌 절경의 산이라는 겁니다. 아마도 이번에는 딸에게 제가 등산을 좋아한다는 정보를 수집한 게 분명했죠. 핀란드도 그리 큰 나라는 아니지만 한국은 그마저도 핀란드의 30%밖에 되지 않는 작은 나라였기에 이런 곳에 산이 있어 봐야 뭐 얼마나 대단한 산이 있으려고 라고 생각했던 제 생각을 완전히 뒤바꾸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이곳을 등산하면서 알게 된 울산바위라는 곳은 그야말로 절경 그 자체였죠. 이미 이곳이 외국인들에게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던 것인지 우리가 갔을 때도 세계 각국에서 몰려든 외국인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울산바위는 소공원을 지나 대불에서 오른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빼꼼히 나타나는데 설악산 자체가 국립공원이라 그런지 등산로 정비가 훌륭하게 잘 되어 있어서 처음 방문하는 저에게도 쉽게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도록 이정표도 잘 되어 있더군요. 이런 사소한 부분들에서 한국인들의 배려와 정서를 느낄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다가 한국이랑 친분이 생기겠어.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한국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들의 배려심과 친절함이 마음에 들었고 음식들과 산맥의 절경들이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이때부터 저는 서서히 딸의 남자친구, 아니, 사위를 조금씩 더 유심하게 관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친구가 내 사위로, 내 딸의 남편으로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더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거든요. 등산을 하면서 조금 더 친해지기도 했죠. 이런 식으로 정신없이 한국인 사위한테 휘둘리다 보니 한편으로는 귀신에 홀린 듯한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한국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하는 느낌이기도 했죠. 단순하게 한국이 휴전국이라는 위험 요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더욱 단단하고 안전한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딸이 이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핀란드에서 사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죠. 그런 생각을 하는 저에게 한국인 사위 기수는 쐐기를 박는 말을 하더군요. 이 자식 이거 완전히 나를 콩 볶듯 볶으려고 계획적으로 작정을 했던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었죠.
그렇게 저의 첫 한국 기행이 끝났고 저는 다시 핀란드로 돌아갔습니다. 물론 저 혼자서 말입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저는 한국을 내 집 드나들 듯 방문하고 있습니다. 딸과 사위를 보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저 스스로가 한국의 명소를 더 알고 싶고 보고 싶은 목적이 있기도 했죠. 딸과 사위 둘의 결혼은 정식으로 저에게 인정받고 축복받으며 새로이 식을 올렸습니다. 사위가 저에게 설악산을 등산하며 했던 말이 결정적으로 저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죠. 아버님, 따님과 몰래 결혼하게 되어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양가 부모님에게 축복받으며 결혼하고 싶지만 저의 입장만 고려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네요. 한국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꽃을 본 나비가 불을 헤아리랴. 따님이라는 꽃을 본 저는 그곳이 불길이라도 죽음을 무릅쓰고 함께 열정적으로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정식으로 따님과의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한국에는 이번에 드신 삼계탕이라는 음식 말고도 아버님이 사랑할 만한 음식들이 천지에 깔려 있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다음번에는 더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겠습니다. 독일 동부의 어느 시골 마을. 비상사태라니. 여기는 겨울도 춥지 않다고 해서 왔더니 이게 무슨 일이야. 아버지는 추운 곳에 있으면 안 되는데. 이곳에는 살인적인 한파 때문에 선포된 비상사태에 근심 걱정이 많은 젊은 독일 여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을에는 살인적인 한파와 더불어 지독한 폭설까지 닥치게 되고 많은 마을 사람이 죽음과의 사투를 벌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무슨 일인지 그 와중에 쥐도 새도 모르게 독일 마을을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 한 명이 해당 마을을 완전히 발칵 뒤집어 놓았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이 독일 마을에서는 무슨 일들이 있었던 것일까요? 아버지, 우리가 앞으로 살게 될 마을이에요. 참 이쁘죠? 여기는 겨울이 와도 다른 지역보다 따뜻하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 심장 수술도 잘 되었다고 하니까 앞으로 관리만 잘하시면 예전처럼 건강을 되찾으실 거예요. 저는 독일 동부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숙박업을 하고 있는 에바 하우스만이라고 합니다. 저는 원래 독일의 뮌헨이라는 대도시에서 거주하며 직장 생활을 했었지만 지금은 시골에서 한적한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제가 시골로 내려온 가장 큰 이유는 저희 아버지를 모시기 위함인데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와 둘이 자란 탓에 저에게 아버지란 존재는 조금은 특별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런 아버지였지만 어느 순간 심방세동 부정맥이라는 심장병을 앓게 되었고 위급한 상황도 여러 번 생겨서 응급실을 종종 방문하기도 했죠. 하지만 정말이지 운이 좋게도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고주파 전극도자 절제술이라는 수술을 받게 되었고 지금은 부정맥 증상이 많이 완화되어 지금까지 꾸준하게 관리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심장병의 특성상 언제든지 재발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늘 건강관리를 해주어야 했고 식단부터 운동까지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공기가 좋은 곳에서 조금은 느긋하게 살다 보면 더욱 증상이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이곳까지 내려오게 된 것이죠. 만약 이곳에서 그러한 일들이 생기리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절대 이곳에서 터를 잡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마을에서 숙박업을 차린 것은 이곳이 자연휴식 공간들이 많고 사람들의 인적이 드문 곳이었지만 드문드문 아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관광객들이 제법 있는 곳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이곳에서 숙박업을 운영한 지 수년째 되어가고 있었는데 이곳에서 생활하는 데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소득이 창출되고 있었죠. 이 지역이 워낙 겨울에도 큰 추위가 없는 지역이라서 마을 사람들도 여유가 있달까 아무튼 생활들이 하나같이 여유로웠고 저는 아버지를 모시고 이곳에서 이러한 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나 만족스럽고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2월의 겨울철이었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저는 겨울 여행객들을 모으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숙박업소 광고를 했고 이번 겨울도 한몫 단단히 챙기려고 여러가지 기획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뉴스에서 들려온 소식에 저는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텔레비전 앞으로 다가가 해당 소식을 집중적으로 들어야 했습니다. 현재 독일 동부 전 지역에 비상사태가 선포되었습니다. 일주일 내로 살인적인 한파가 올 것으로 예상되며 내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지? 겨울에도 영하 2도 3도 안팎을 맴돌던 지역인데 살인적인 한파로 비상사태까지 선포된다고? 뭔가 착오가 있는 건가? 저는 솔직히 말해서 뉴스에서 그러한 소식을 들었을 때도 긴가민가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만큼 사람이라는 동물은 경험의 동물이라고 그동안 몸소 겪어왔던 경험들에 의지하는 경향이 컸고 새로운 정보나 소식에는 의심부터 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것이 공영방송의 뉴스에서 들은 정보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이곳에 사는 마을 사람들도 저와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았습니다. 뉴스에서 그런 소식을 들었다는 마을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울을 준비하는 그들의 태도는 평소와 크게 다를 바가 없었죠. 하지만 저의 경우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만약 저 혼자 이곳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저 또한 그들과 다를 바가 없었겠지만 저에게는 심장병에 걸려서 수술하고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하는 아버지가 계셨으니까요. 특히나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목숨과도 직결되는 위험에 노출이 될 수 있어서 조심해야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잘 알았던 저였기에 만에 하나라도 이번 겨울이 뉴스에서 언급하듯 위험한 수준의 추위가 오게 된다면 나름대로 준비해 놓아야 했죠. 그럼에도 저는 의례적으로 하는 겨울 준비에서 조금 더 강도만 높였을 뿐 크게 다를 것 없는 겨울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사는 환경의 특성상 다른 주민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었나 봅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사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나 봐요. 저는 그동안 친분을 쌓아왔던 마을 주민분들의 집을 돌아다니며 이번 겨울 준비 동향에 대해서 살피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주민분이 있다면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습니다. 아저씨, 이번 겨울은 엄청 춥대요. 이런 식으로 길에서 주무시다가 큰일 나세요. 정 묵을 곳이 없으면 우리 숙소라도 오시든지요. 도움을 요청하러 가는 길에 그동안 안면을 트면서 나름대로 친분이 생긴 우리 마을의 유명 인사를 만났습니다. 이분은 집도 없이 늘 길에서 주무시는 노숙자분이셨는데 젊은 시절에 무슨 일을 하시던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는 것이 많은 박학다식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고민거리가 있으면 그분에게 물어보고 먹을 것을 대접하곤 했었죠. 그런데 이번 겨울이 그토록 춥다고 하는데 아직도 저렇게 길에서 아무렇게나 주무시고 계시는 것을 보니 은근히 걱정되더군요. 이날도 저는 어디를 돌아다녀 봐도 딱히 도움이 될 만한 방한용품이나 겨울철과 관련된 난방용품들은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민분들도 하나같이 겨울용품이라고는 두꺼운 옷들과 작은 난로가 전부였죠. 해당 난로들도 나무를 넣어서 불을 지펴 사용하는 방식이라 나무가 없으면 그마저도 꽂아 놓은 보릿자루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사는 숙박업소 펜션의 경우에도 나무를 떼는 난방기구가 홀에 유일하게 있는 난방기구였죠. 여태까지는 그것 하나만 있어도 숙박업소 내부 전체를 훈훈하게 데울 수 있었고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제가 아는 모든 주민분의 집에 들러서 지금보다 더 철저하게 겨울철에 대비할 수 있는 방도가 있는지 찾아보았지만 별다른 방도를 찾지 못하여 기존의 방식을 조금 더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죠. 나무 장작을 최대한 더 많이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평상시의 겨울보다 2배 이상의 땔감을 마련해 놓고 나서야 저의 겨울 준비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해 겨울 1월이 되자 그것으로 겨울 준비를 마무리한 것에 대해 처절한 후회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번 겨울에는 저의 예상보다 훨씬 적은 손님들을 받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무래도 이곳 독일 동부에 엄청나게 강력한 한파가 몰려온다고 하자 손님들이 지레겁을 먹고 예약을 하지 않은 탓이었죠. 어떤 날은 전혀 관광객이 없는 날들도 있었고 끼케야 한 팀 내지 2팀 정도만 우리 숙소에 머무르는 손님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특별히 저의 기억에 남는 손님이 한 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젊은 남자분이었는데 첫 독일 여행을 이곳으로 왔다고 했습니다. 아주 조용하고 점잖은 성격의 한국인 손님분은 참 기가 막힌 타이밍에 저희 숙소에 머물게 되었죠. 숙소에 손님이 한 팀도 없던 때여서 제일 좋은 방을 저렴한 가격에 드렸고 때마침 한국인 손님이 오신 당시에 그 사달이 나고 말았습니다. 다른 해에 지금 이 시즌이었더라면 영하 2도에서 많게는 5도까지 기온이 내려가는 것이 정상이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누군가 하늘에서 지독한 냉기를 일부러 내뿜는 것처럼 우리 마을에는 지독한 한파가 들이닥쳤습니다. 기온이 하룻밤 사이에 무려 영하 20도를 웃돌고 이 기세라면 30도까지도 내려가겠다 싶은 정도로 살인적인 한파였죠. 와, 이러다가 진짜 얼어 죽겠구나. 최대한 아버지 방이라도 온도를 높여줘야 하는데 드릴게 겨울 모피와 옷까지 들 뿐이니 원. 차라리 아버지를 난로가 있는 홀로 모셔야겠다. 지금 정도의 추위라면 아버지를 방에 혼자 두었다가는 무슨 사달이라도 날 것만 같아서 매 순간이 불안했습니다. 결국 저는 아버지를 방이 아닌 메인 홀로 모셨고 그곳에서 저와 아버지는 이 지독한 한파가 물러가길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한파는 꽤 오랜 기간 머물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뉴스에서는 아직도 비상사태가 풀리지 않은 상태이고 어떤 지역들에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동사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죠. 과연 그러한 뉴스 속보들이 저의 피부로 느껴지더군요. 어떤 사람들은 집안에서 얼어 죽었다는 안타까운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이건 분명히 남의 일이 아니었어요. 저와 아버지 또한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야 아직 젊고 기저질환도 없었으니 뗄 감을 때는 난로와 두터운 겨울 옷가지들만 있어도 어찌저찌 버텨보겠으나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너무 안일하게 이번 겨울을 준비했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뉴스를 통해 이번 겨울에는 기록적이고 살인적인 한파가 온다는 소식을 미리 들었음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 하고요. 아무래도 다른 마을 사람들도 이번 추위를 대단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저 또한 내심 그들의 마음에 동화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에서야 그러한 후회를 해봐야 달라질 것은 없었고 저는 보다 건설적인 생각과 계획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한 건설적인 생각과 계획을 시도하기도 전에 큰 좌절을 맛봐야 했죠. 지금이라도 땔감을 더 가져오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 외출 채비를 하던 저는 문을 열자마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바깥에는 그동안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마어마하게 쌓인 눈이 있었고 심지어 아직도 한방눈이 내리고 있었거든요. 지금의 상황이 아니라면 아주 아름답고 예쁜 광경이었겠지만 당시에 저에게 있어서는 거의 지옥과도 같은 풍경으로 느껴졌습니다. 이 정도면 외출이 불가능할 정도의 눈이 쌓여 있었거든요. 대충 봐도 40cm 이상은 쌓인 듯 했습니다. 다시 문을 닫은 이후에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죠. 그때 전화 한 통이 걸려왔고 저는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마을 주민분의 전화였는데 저에게 전해준 소식은 충격적이고도 슬픈 소식이었죠. 저와 친분이 있던 우리 마을의 노숙자 명물 아저씨. 그분이 어젯밤 길에서 동사하여 사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하다못해 우리 숙소라도 왔으면 되었을 텐데 미리 챙기지 못한 것이 자책스럽기까지 했죠. 그제야 저는 지금의 한파가 예산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고 노숙자 아저씨의 죽음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아버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만약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상태에서 아버지의 심장병이 도지기라도 한다면 구급차는커녕 제 차를 이용해서도 병원을 가는 것은 힘든 상태라는 생각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동시에 덮쳐왔습니다. 제가 지금의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이번 살인적인 한파와 폭설 사태가 진정되기를 하루라도 빨리 물러나 주기를 바라는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까지 이르자 저는 그동안 단 한 번도 하지 못했던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분명히 우리 숙소에는 한국에서 온 젊은 남자 손님분이 계셨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손님의 인기척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음식은 먹는 것 같은데 밖으로 나오질 않으니 그 사람이 우리 숙소에 있는지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그 순간부터 불안함이 점점 더 증폭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한국인 숙박 손님이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방 안에서 동사를 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죠.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숙소에는 난방기구라고는 메인홀에 있는 땔감 난로가 전부였는데 이곳에 단 한 번도 오지 않는 것을 보면 그런 생각도 전혀 말이 안 되는 일은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가 잘 알지는 못해도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로 겨울이 그리 추운 나라는 아니라고 알고 있었기에 이곳에서의 지금과 같은 상황은 그 손님에게도 청천벽력과도 같은 재난 상황일 테니까요. 게다가 지금 생각해보니 손님이 처음에 우리 숙소를 방문했을 때 옷차림도 그리 두터운 옷들을 입고 있지 않았고 일반적인 겨울옷을 입고 있었기에 더더욱 걱정되더군요. 결국 저는 갑작스러운 살인 한파와 폭설에 한국인 손님에게 큰 사달이 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상황을 살펴보러 가려 했습니다. 혹시나 더 필요한 방한용품이나 옷가지들이 있느냐고 물어보면서 자연스럽게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위층에서 인기척이 나더니 한국인 손님분이 내려왔거든요. 그러더니 하는 소리가 참으로 태평하더군요. 어휴, 뭔 눈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 당분간은 외출은 힘들겠네. 들어가서 유튜브나 봐야지. 아니, 저 한국인 손님은 어떻게 지금처럼 위급한 상황에 저리 태어날 수가 있지? 한국인들은 원래 저렇게 감각이 무딘 사람들인가? 아니면 지금의 살인적인 한파와 폭설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저는 갑자기 저런 반응을 보이는 한국인의 정체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국인이 저러한 반응을 보인 이유에 대해 알아챘고
경악을 금치 못했죠. 저는 그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인이 머무는 방에 은근슬쩍 먹을 것을 가져다 주며 동태를 살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저의 두 눈을 의심했죠. 그곳에는 한국인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상한 물건들이 널브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침대에는 길고 네모난 장판 같은 것이 전기 콘센트와 연결되어 있었고, 마찬가지로 콘센트에 연결된 난로 같은 것이 보였죠. 저는 너무나 놀라서 이것들의 정체에 대해서 한국인 손님에게 물어보았고, 그는 이것이 한국에서 사용하는 온열 제품들이라고 했습니다. 왠지 한국인 손님이 머무는 방에 들어오자마자 공기의 질이 다르고 혼기가 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저의 착각이 아니었죠. 전기장판이라 불리는 제품 위에 누워서 유튜브를 시청하던 한국인 손님은 제가 들어오자 침대에서 나왔는데, 그의 복장에 저는 혀를 내두르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는 이런 강추위에 겉옷도 입지 않고 잠옷 바지의 상의에는 티만 덜렁 한 장 입고 있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제가 방으로 들어오자 갑자기 한국인 손님분은 저에게 무언가를 건네며 날씨가 제법 춥네요 라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손님이 건넨 것을 받아든 저는 다시 한번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뜨끈뜨끈한 온기가 가득한 핫팩이었거든요. 대체 이 귀한 걸 어떻게 구해온 것인지 몰랐지만 그것을 또 이런 식으로 아무렇지 않게 저에게 건네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의 정체가 더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저의 이러한 궁금증을 직설적으로 한국인 손님분에게 여쭈어 보았고, 거기에 더불어 제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도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자 한국인 남자분은 흔쾌히 저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었습니다. 정말 놀랐던 점은 독일에서는 구하기 쉽지 않고 더더욱 우리 마을에서는 구경도 하기 힘든 그 귀한 핫팩을 수십 개씩이나 저와 아버지를 위해 흔쾌히 투척해 주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게다가 저희 아버지가 심장질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한국인 남자분은 이것을 아버지에게 드려서 겨울 동안 사용하시라고 선물이라며 건네주더군요. 돌처럼 생긴 것이었는데 5분 정도만 콘센트에 꽂아두면 돌에서 한참 동안 뜨끈뜨끈 발열이 되는 제품이었습니다. 이런 미친 핫 아이템들을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많이 구비하고 있는지 놀랄 일이었죠. 그렇게 악몽처럼 지독한 한파와 폭설은 많은 독일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하지만 유독 우리 마을에서만큼은 한파 초반에 돌아가신 노숙자 아저씨 외에는 인명피해가 생기지 않았죠. 사실 이것은 모두 한국인 손님 한 명이 우리 마을에 전파한 그것들 덕분이었습니다. 한국인 손님에게 받은 핫팩과 여러 온열 기기들을 저희 숙소 메인홀에 구비를 해두고 마을 사람들을 불러들였죠. 폭설임에도 불구하고 잠깐 눈이 멈췄을 때 그 힘든 길을 뚫고 우리 숙박업소에 와주신 분들은 무사히 한파와 폭설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마을에는 한국인으로 보이는 동양인이 방문하게 되면 은인을 모시듯 모시게 되었죠. 게다가 겨울이 오기 전에는 반드시 한국의 온열 제품들을 미리 구비해두는 습관까지 생겨났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그때의 한국인 손님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